어른이란 과연 무엇인가? 아직 제가 어른이 되었나? 제가 어른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물음표예요. 선생님의 정의는 어떨까요? 어른이란, 꿈꾸시는 어른이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른이 네. 결국은 자기 인생의 짐을 자기가 들고 살아내니까 안녕하십니까. 심심할 때 좀 색다른 책을 읽어보고 싶을 때 보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루 종일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과거에 16세기에 영국의 농부가 평생 동안 받아들였던 정보의 양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지난 500년 동안 인간의 뇌가 발달을 해봐야 또는 진화를 해봐야 뭐 얼마나 그렇게 크게 발전하고 진화했겠습니까? 우리의 뇌는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는데 정보의 양은 말 그대로 엄청난 양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양의 정보의 양 그리고 복잡해지는 인간관계, 바로 이런 시대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이 정신적인 어떤 질병들 혹은 고통들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게 될 책은요,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 그리고 박종석 이 두 분의 작가가 함께 공주한 책,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책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뭔가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지만 사실 이게 모두 착각이었다라는 것. 여전히 결정의 순간에는 흔들리고 내가 왜 이러는 건지, 나도 내 감정, 내 마음을 몰라서 헷갈리고 힘들 때가 많은데요. 이런 어른들에게 토닥토닥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따뜻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베스트셀러가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이후에 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읽어주시는 분이죠.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 작가님, 그리고 이번에 함께 집필하신 역시 정신분석 전문의 박종석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혜남 작가님 뭐 워낙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시죠.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아마도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이 책의 제목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박종석 작가님과 함께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과 이제 작업을 한다는 건 혼자 책을 쓰실 때하고 좀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우선 미남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박종석 선생님을 뵈는 순간 뭔가 진지하고 절실한 이런 모습이 보여서, 그다음에 젊은 사람하고 조금 경험이 나이 든 사람하고의 생각이 차이가 어디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그 변화가 있는가, 이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같이 하자 그랬는데 결국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깨달았죠. 그러니까 어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것은 뭐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부분이니까 거기에 있어서 어떤 이견은 그렇게 없었다. 자, 박종석 작가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같이 하시는 작업이 어떠셨어요? 역시 같이 이제 작업을 한다라는 게 그 혼자 할 때보다 사실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더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쓰는 그 책이었고요. 뭐 전 초보 작가죠. 어떻게 보면 제가 김혜남 선생님 책을 10년 전에 2008년, 11년 전이네요. 그 책을 읽고 그날 때 제가 28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책을 읽고 30살을 준비하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 선생님 책이 지금 굉장히 많은 심리학 책, 어떤 자기 마음에 대한 책들의 어떤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책인데 굉장히 느낀 바가 많았고 굉장히 제가 언젠가 제가 이분을 만나고 싶다. 되게 좋았죠. 저한테. 사실 김혜남 작가님 이 선생님의 그 예전 30살의 심리학에 묻다는 이 심리학에 대한 어떤 시장 하나를 그 만들어낸 네. 그런 어떤 효시의 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책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좀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사전적 정의도 있겠습니다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참 어른이란 과연 무엇인가? 글쎄요. 저는 올해 나이가 39인데 네. 아직 제가 어른이 되었나? 제가 어른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는 제가 30살이 되면 30대 후반이 되면 내가 잘 살 수 있고 어른이 될 수 있고 되게 성숙할 줄 알았는데 저를 포함한 제 주위에 봐도 그렇게 성숙한 어른이 없더라.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을 쓸 때 생각한 어른의 정의는 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의 정의는 어떨까요? 어른이란 꿈꾸시는 어른이란 제가 생각하는 어른은 사실은 우리가 애들한테 하는 가장 거짓말 중에 하나.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고 애들을 키우거든요. 근데 어른이 막상 돼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더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땡깡 부리고 학교 안 가고 그러면 다 해줘. 그렇죠. 근데 어른이 되면은 뭐 편하게 뭐 이렇게 멋있게 살고 그럼 돈 열심히 벌고 일 열심히 해라. 이러니까 항상 대가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른이라는 거는 어른이 아이 같은 어른도 있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 같은 어른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른이 있는데 결국은 자기 인생의 짐을 자기가 들고 사람이 아닐까. 저는 친구들을 만나면 고등학교 때 돌아가고요. 뭐 국민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국민학교 때로 돌아가고 또 이런 데로 오면은 또 무게 잡고 어른의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 이런 캐릭터가 아니셨군요, 선생님. 선생님의 어른이라는 것은 자기 책임, 자기 짐,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예. 그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른이 되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병리학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우울증 같은 그렇게 정말 심각하게 많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작년 12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새로 개업한 정신과 의사가 서울에만 3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병원, 예, 개인 병원이요. 300군데가. 예, 300군데가 넘습니다. 1년 사이에 새로 개업한 데가 서울 경기권을 합치면 300군데가 넘어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병원이 300군데고 지금 서울시 그 경기권에는 700개 가까운 정신과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30명에 가까운 환자가 옵니다. 치료됩니까?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감기가 다 낫지는 않거든. 네. 다른 질병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울증도 역시 마찬가지. 다 낫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더 이상 악화되고 더 이상 큰 합병증으로 들어가는 건 막을 수가 있거든. 그다음에 나을 수 있는 환자 훨씬 많고요. 네.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환자를 보고 환자에게 희망, 우울증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결국 나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젠가 나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고 우울증이 아까 굉장히 많다 그러셨는데 사실은 인간의 10대 질병 중에서 4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 주사한 바로는 10명 중 4명이 우울증 사실. 보면은 아파트 옆집에 윗집에 우리 뭐
이모가 우울증이고 우리 누가 우울증이고 한 집당 한두 명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병입니다. 그 통계적으로 보면 가까운 친척까지 포함한 가족들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있을 정도의 확률의 병이다. 그만큼 많은 일반적인 병이다. 제가 책을 보니까요. 그 약물 치료라든지 일반적인 치료를 받으면 3개월 정도면 충분히 호전된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방금 그 해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 내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의 증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증상의 호전의 개념은 그 사회적 기능이 얼마나 회복되고 대인관계 기능이 얼마나 회복되느냐를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데 이 사람이 3개월 정도 약물 치료를 받으면 이제 다시 일을 할 수 있고 출근을 할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사람들하고 다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증상이 올라와요. 근데 저희는 그 정도를 1차적인 회복으로 보는 거죠. 사실 이게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너 성공 못하는 거야. 네가 게을렀기 때문에 네가 재능이 없기 때문에 성공 못하는 거야.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화 됐었잖아요. 이런 조류와도 맞물려 있는 건가요? 최근에 와서 그런 환자들이 더 증가를 한다라고 본다라면 사실은 사회적 분위기를 이제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또 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더군다나 남의 눈이 남의 시선이 굉장히 우리 생존에 중요한 사회가 됐어요. 거기서 실패자로 남는 거의 자기로서는 거의 최악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사회가 떠맡아야 될 부분을 개인의 일로 버리니까 엄마들은 아기를 키우는 것을 자기 개인의 몫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들은 일찍 정년하고 뭐하고 그런 거 개인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어진다 처럼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는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속에서 살다 보면 우울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그 개업을 했는데 환자들이 많이 안 오면 우리나라에 정말 이제 그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무능한 의사기 때문에 나한테 안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죠. 네. 뭐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좀 불친절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업을 할 때는 저는 솔직히 제가 처음부터 좀 많이 올 줄 알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뭐 평균보다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건방지게. 근데 진짜로 하루에 한 명도 안 온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뭐 이 광고가 잘못됐나, 번호가 잘못 올려져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자책을 되게 많이 했죠. 어떻게 그 자책에서 이겨 나오셨어요? 어떻게 자책에서 이겨 나왔냐면요. 저뿐만 아니라 그 요새 우리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풍조나 어떤 사회 현상 자체가 자기한테 책임을 자꾸 물어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 게 미덕인 것처럼 남 탓 아니라 내 탓을 하는 게 약간 성숙한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조금 강요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힘들었죠. 그러면서 자존감은 계속 깎이고 스스로 막 못나 보이고 그런데 그때 뭐 혜원 선생님도 많이 그 충고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셨지만 이게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하셨어요. 네, 기다리면 언젠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 일을 꾸준히 하면서. 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책을 썼습니다. 네. 환자가 거의 없이 기다리는 동안 책을 써서 제 책에 보시면, 그 제가 쓴 부분에 보시면 저의 그때 그 불안함, 환자가 안 오면 어떡하나. 선생님께서 이제 책을 한 권 내셨으니까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누구나 겪는다는 거죠.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거나 뭐 돈이 많거나 하더라도 누구나 자기 위치에서 겪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뭐 가진 게 별로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 해서만 겪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네요. 세상의 속도가 아닌 나의 속도로 살아야 된다. 나의 속도를 유지하는 방법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제 자신한테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은 내가 원하는 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우리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내 삶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좋아하는 게 역시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다.